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시 모집의 이해와 대비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저는 서울 영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윤상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늦은 시간인데 또 선생님들 이렇게 또 방학 중이시잖아요. 방학인데도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뭐 지루한 내용의 강의를 또 들으시는 선생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먼저 표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 얼마나 시청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많이 시청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좋은 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이제 강의에서 좀 들어야 될 포인트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여기 놓치신 부분 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부분 있으실 테니까 여기 남아 계신 분 선생님들이 위너입니다. 위너. 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뭐 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잠깐 끄신 분들 정시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입시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시만 생각한다고 해서 올해 정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놓치고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정시 파이터, 나는 이제 무조건 수능 공부만 할 거니까 수시를 모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흘러지기 때문에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정시 모집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총 그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시 모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정시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반대로 정시 모집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은 수시에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졸업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졸업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졸업생들의 수능 성적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럼 졸업생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앉은 자리에서 재학생이 같은 점수를 맞더라도 어떻게 돼요? 점수가 밑으로 떨어지는 효과죠. 그럼 내가 졸업생들이 얼마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정시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졸업생이라서 아예 그냥 수능만 보는 경우는 뭐 졸업생이 늘어나든 내가 정시에서 뭐 분리하든 이런 것들 상관없죠. 그런데 재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수시도 생각하고 정시도 생각해야 되는데 올해 정시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시만 생각한다고 해서 정시를 전혀 몰라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정시를 생각한다고 해서 수시를 전혀 몰라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수시와 정시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면 정시는 또 시기적으로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들은 것이 뭐가 도움이 될까?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수능 점수를 받아야만 모든 게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다. 반은. 수능 점수가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350점을 받는데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막 여기 대학을 살펴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수능을 봤더니 뭐 320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38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들은 사실 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능 점수를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셔야 되고요. 미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쭉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또 모의수능 볼 때마다 학생들과 정시 상담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상담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예측이 될 것이냐, 이런 걸 보면서 올해 정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너 지금 수시에서 되게 공격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쓰는 게 필요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들으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년도 수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정시 지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물론 이제 정시 입시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부분은 좀 살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025 대입 정시 모집의 이해, 그러니까 정시 모집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자, 작년에 수능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정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될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두 번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자료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첫 번째하고 이제 세 번째 쪽에서 아마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설명회를 들으실 때는 뭐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라면 사실은 들으실 게 없죠. 그럼 뭘 들으셔야 되냐면 설명회 하는 사람들의 분석과 생각을 좀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분석과 생각은 반드시 맞거나
뭐 반드시 틀리거나 그러진 않죠.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들으시면서 이 얘기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저건 좀 지나친 분석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오늘 설명회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2024 대수능의 분석하고 그다음에 정시 지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그 수능하고 정시 모집의 이제 특징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학생 수능 응시 인원이 작년에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어들었어요. 한 2만 명 정도 작년에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졸업생 수능 응시 인원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한 17,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 선택 과목에 따른 인원 변화,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을 했죠. 뭐냐면 선택 과목에 따른 인원 변화라는 건 우리 국어에서 이제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 선택, 언매하고 화작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언매 선택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학에서는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미적, 기하 선택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그럼 반대적으로 화작이라든가 아니면 뭐 확통이라든가 줄어들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선택 과목에 따른 인원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발생하죠. 그래서 국어에서는 이제 언매를 선택하는 경우, 그다음에 수학에서는 미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조금 더 같은 원점수를 받았을 때 더 높은 표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어려운 수능. 작년에 이제 어려운 수능이었습니다. 수능 어려웠죠. 국어도 어려웠죠. 그다음에 수학도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영어도 어려웠습니다. 자, 어려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려워지면 칸수가 되게 많이 늘어나죠. 예전에 뭐 국어가 134였을 때 만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작년에 150이면 더 윗칸으로 올라가니까 칸수가 쭉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칸수마다 들어가는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한 칸에 예를 들어서 2,000명이 들어있다면 2,000명이 들어있는 경우하고 한 칸 안에 1,000명이 들어있는 경우는 사실은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알기가 1,000명이 들어있을 때가 훨씬 더 쉽겠죠. 그러니까 1,000명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려워서 칸이 쭉 벌어지는 부분이죠.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수능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자신의 위치, 상대적인 위치를 좀 알기가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신 지원의 경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실제로 그러했는지는 조금 이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어려운 수능이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이제 변별력이 좀 더 높아지게 되는 이런 특징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물론 이제 정시는 수능 최저가 없지만 수시에서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원래 뭐 영어 1등급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영어가 어려워져서 2등급을 맞게 되면 결국은 최저를 충족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능 최저 기준은 사실은 수능의 난이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나치게 어려워지거나 지나치게 쉬워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자, 등급별 인원 같은 경우도 어려울 때는 이게 분별이 잘 되기 때문에 1등급을 4%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쉬우면 동점자가 많아지면 뭐 6%, 7%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수능일 때 또 어려운 수능일 때 또 적절한 수능일 때에 따라서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럼 작년에는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좀 낮았던 해였죠. 네, 그런 특징들이 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지원 경향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 경향이 쉬운 수능일 때하고 어려운 수능일 때, 쉬운 수능일 때는 칸이 좁은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나하고 비슷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지원할 것 같은 거죠. 그럼 불안해져요. 그러면 용감하게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하향 안정 지원의 가능성이 좀 두드러지죠. 그런데 내가 어려운 수능이 됐을 때는 그 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내가 내 점수하고 내 석차를 알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지원자들을 보니까 나랑 비슷한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나보다 높은 애가 있거나 나보다 낮은 애가 있거나 그러면 낮은 애가 많다라는 판단에 서면 지원을 하면 되죠. 높은 애가 많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애들이 되게 많으면 주변에 보세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나랑 비슷한 애 얘도 지원한대, 얘도 지원한대, 얘도 지원한대 이러면 사실은 내가 지원하기가 좀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수능이 쉬우냐 어려우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그 지원 경향도 달라진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과탐2. 작년에 어떻게 보면 수능에서 뭐 전체적인 난이도 뭐 몇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두드러진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과탐2의 표준 점수가 올랐습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학2 한 과목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올랐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그 막 98, 100 이렇게 나왔던 그 표점만큼은 올라가지 않아서 2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을지, 하지만 분명히 이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충분히 영향을 좀 주었거든요. 그러면 자, 작년에 이런 특징들을 살피시면서 올해 이제 여기 이제 3학년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럼 학생이 올라왔는데 2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및 계열별 점수 차이의 발생으로 인해서 교차 지원. 이 교차 지원은 지금 뭐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차 지원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연계열에서 인문계로 넘어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적기화 선택자들이 인문계 모집 단위로 지원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선택 과목의 차이, 그 다음에 계열별 점수 차이 발생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미적기하 선택자에서 고득점을 수학에서 고득점을 올리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미적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미적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은 원래 자연계를 희망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인문계로 넘어가게 되면 인문계 학생들은 조금 더 위험해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교차 지원이 얼마나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이제 3년간의 통계가 있기 때문에 대략 이런 정도의 교차 지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험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교차 지원이 50% 일어났다, 뭐 60% 일어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그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수능의 점수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재작년에, 이제 작년이라고 할게요. 2024 대입을. 작년에는 국어하고 수학의 표점 만점이 비슷했잖아요. 근데 재작년에는 국어하고 수학의 표점 만점이 차이가 있어요. 11점이. 수학이 훨씬 더 좋았죠. 그러면 그런 해 인문계 아이들은 결국은 뭐냐면 국어하고 수학 중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은 인문계도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겠죠.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국어도 수학도 다 잘해요. 하지만 중상위권의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면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를 좀 잘하지만 수학을 조금 못해요. 근데 자연계 쪽은 국어는 좀 못하지만 수학을 좀 잘해요.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중상위권을 예를 들면 당연히 수학을 좀 더 잘하고 국어를 좀 못했던 이 중상위권 자연계 수험생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높은 수학 점수를 갖고 넘어가요. 근데 여기 기다리고 있는 인문계 중상위권은 뭘 가지고 기다려요? 낮은 국어 점수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점수 환경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자연계 아이들이 더 쉽게 인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국어가 150인데 수학이 예를 들어서 표점 만점이 140이에요. 그러면 자연계 아이들이 미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뭐예요? 국어 애들이 높은 점수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은 총점에서 불리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만약에 올해 수능에서 벌어진다면 교차 지원은 조금 더 주춤해질 수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수능 변별력 확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물음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상승을 했는데 또 의학 계열에서는 좀 경우가 달랐어요. 이따가 제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가지가 제가 생각했던 이제 작년에 수능하고 정시 모집의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재학생들은 한 28만 7천 명 정도. 그래서 64.6%가 이제 수능 응시생 중에 재학생이죠. 그다음에 졸업생은 이제 35.4%.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학생은 한 2만 명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졸업생은 한 18,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800명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2,8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 보시면, 자, 수능을 응시하는 애들 중에서 뭐 수시 합격자 빠지고 그다음에 뜻이 없는 애 빠지고 재테크 수단으로 그냥 응시만 한 애들 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요 정도의 숫자라는 거는 결국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수능 응시생 수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입시가 되게 요즘에 어렵잖아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의 입시 결과를 그대로 좀 활용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환경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응시생 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점수 결과를 그대로 가져와도 모집 인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중에도 올해도 이제 수능 응시 인원을 살피셔가지고 작년하고 올해가 비슷하다 그러면 올해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셔도 돼요. 물론 그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수능 점수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난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년 점수를 그대로 우리가 활용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기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조견표를 가지고 변환을 하죠. 그런 점수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학생하고 졸업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접수생이에요. 접수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요것 때문이에요. 자, 이제 반수생 수를 추정을 해보니까 8만 1000명이었던 것이 이제 8만 9,000명 정도로 한 8,5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반수생 수를 왜 이야기하냐면 올해도 반수생이 되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의대 증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무전공 모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자연계에 유리한 그런 시험 구조 때문에 또 그렇게 넘어오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작년에 사실은 일단 수능 난이도를 설명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수능이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사실은 그 정도 이렇게 150까지 올라가는 점수면 되게 어려운 수능이잖아요. 근데 평가원에서 예측할 때는 사실은 140에서 145 사이가 적정한 그 정도 되면은 변별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뭐 그다음에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아마 제 예측으로는 그 정도 점수가 나올 거라고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 이제 요 반수생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내야지. 왜? 졸업생들 반수생들 수능에 강점이 있으니까 쟤네들이 많이 넘어오면 우리가 웬만큼 내서는 쟤네들이 되게 쉽게 풀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내자라고 했던 것이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힘을 못 썼던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이제 올해도 반수생 수가 이제 얼마나 늘어날지. 그러니까 졸업생은 두 종류로 3월부터 재수한 친구들하고 9월에 들어온 친구들은 조금 성적에 있어서 수능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별 응시 인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지금 한 2,800명 정도 작년에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엄매 선택자가 40.2% 작년에 비해서 한 5% 정도 늘었죠. 그 다음에 자, 미적분 선택자가 작년에 비해서 역시 늘어나서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 그 다음에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이 자꾸 늘어난다. 그래서 그냥 전략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엄매를 선택하고 미적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국어 쪽에서 과연 엄매를 선택하는 게 답이냐라고 할 때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다면 엄매를 해도 괜찮은데 엄매가 부담스럽다면 굳이 엄매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하실 때 엄매에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공부에 지장을 준다면 저는 화작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학습 부담이 적은 화작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 공부 시간을 독서하고 문학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든지 해서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엄매가 늘어가고 그다음에 미적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면 자,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의 53.1%가 이제 사회.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은 주로 이제 인문계 지원자들이 조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의 62.6%가 과학을 선택했다라는 건 자연계 수험생들이 엄매를 선택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은 뭐 당연히 사회를 선택한 아이들이 많겠죠. 그래서 86.4%이고요. 그다음에 자, 미적이나 계열을 선택한 아이들은 대부분 다 과학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계열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결정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국어 쪽에서 과학을 선택한 아이들이 48%, 그다음에 영어 쪽에서도 48%, 사회를 선택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일단은 자연계 수험생들이 조금 더 많다. 아래쪽에 사회 플러스 과학까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한 과목이라도 선택했다라는 건 자연계 지원의 뜻이 있다라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험생 규모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계열은 없어졌지만 편의상 인문계 자연계를 놓고 보면 인문계 수험생보다는 자연계 수험생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특징적인 부분 하나가 요겁니다. 자,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사회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사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인문계 수험생이겠죠. 그런데도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가 한 17,400명, 꽤 많은 숫자죠.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수학에서 조금 더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 미적분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은 아마 수시에서도 경영 경제 상위권 대학을 노리기 위해서 미적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런 특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탐구 쪽에서 먼저 사탐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장 많은 선택자가 생활과학 윤리하고 이제 사회문화였어요. 근데 그 흐름은 그대로 있고요. 다른 과목들도 조금 소폭의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선택했던 과목들은 그대로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자가 적었던 좀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들은 그렇게 선택자가 많지 않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문계 쪽에 자연계 쪽 과탐 쪽에서도 이제 생원하고 지원의 선택자가 여전히 많은 그런 수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화학원의 선택자가 5만 8천 명 정도 됐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 2023 대입에서는 7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뭐 만 단위, 몇만 단위로 변화가 없는데 화학원의 선택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화학원의 선택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뭐하고 좀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다른 일반 대학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는 작년부터 뭐가 있어요? 자연계 응시 유형을 2-1과 2-2로 나눴죠. 그 중에서 2-1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에는 반드시 뭐를 선택해야 되냐면 물리 또는 화학의 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 뭐냐면 화학원 선택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서울대 자연계 2-1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의 총 분모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2-1의 경쟁률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물론 이 줄어든 아이들이 전부 다 서울대 지원을 포기한 아이들은 아니겠지만 이런 특징들도 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 선택자는 작년에 17,000명 합쳐보면 그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4,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해서 이제 넘어온 아이들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특성을 보면 조금 이따 자료로 보여드리겠지만 하위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계에서 하위권 아이들이. 그럼 하위권 아이들이 넘어간 건 뭐냐면, 자, 나는 똑같이 과학에 그렇게 뜻이 없는데 과학원을 선택했을 때 10점을 맞으면 8등급인데 과학2를 선택해서 10점을 맞았더니 6등급이나 5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공부를 안 할 건데 그러면 과학2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차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2에서 문제를 쉽게 내서 평균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평균이 쉽게 끌어올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험의 난이도하고 상관없이 집단의 평균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고득점을 올리면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작년에 이제 2를 선택해서 고득점을 올렸던 친구들은 되게 높은 표준 점수를 가져갔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올해도 비슷한 흐름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보통 우리가 2를 선택하면 한 과목 정도는 선택하는데 2를 2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아마 학교에마다 몇 명은 있을 거예요. 상위권이겠죠, 주로. 그 친구들은 흔히 말해서 이제 대박을 친 거고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뭐 국어 수학이 웬만큼만 나왔다면 이제 합격의 기쁨을 누렸을 가능성이 좀 크죠. 올해도 분명히 봤을 때 2를 선택할 수 있는 하위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중상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2를 한 과목 정도를 가져가는 게 어떨지 한번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제 예측이니까 달라져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3월 모의고사에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3월은 2가 안 들어가고 이제 예전에는 4월이었지만 이제 5월 모의고사로 바뀌었죠. 5월이 돼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중상위권에서는 한 과목 정도는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최종적으로 그냥 1으로 갈지 아니면 2를 선택할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수능 점수 뭐 알고 계시겠지만 자, 국어의 표준 점수 만점에 150, 그 다음에 수학의 표준 점수 만점은 148이었죠. 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134, 145로 점수가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만점에서 1등급까지 칸수가 17칸, 그 다음에 수학은 15칸, 그 다음에 재작년에 8칸, 12칸. 합치면 재작년에는 20칸 안에, 물론 이제 여기에 영어하고 탐구도 들어가지만 국수만 놓고 본다면 20칸 안에 상위권 학생들이 포진을 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20칸인데 10,000명이라면 한 칸에 몇 명 들어가나요? 한 500명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자, 작년에는 32칸 안에 나눠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한 절반 인원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은 내가 몇 점을 맞았느냐, 그래서 내가 전국에서 몇 등 정도가 되느냐라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쉽게.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옆에 지원한대. 근데 이 친구는 나보다 높거나 낮거나지 나랑 비슷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합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여부를 조금 더 쉽게 결정할 수 있고, 그건 결국 뭘로 이어지느냐? 소신 지원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안전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칸들도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 전에는 11칸이었는데 15칸이죠. 조금 늘었죠. 그래서 만점부터 1등급 한 2등급까지는 내 위치를, 상대적인 위치를 알 가능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 분위기였지 그대로 막 지원했을지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패턴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3등급 아래쪽은 보시면 알겠지만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에
등급 구분 점수는 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서는 수능이 쉽거나 어렵거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수능이 쉬워서 이번에는 애들이 안정 지원을 할 거야. 수능이 어려워서 소신 지원을 할 거야. 이건 주로 중상위권 이상. 또 점수 구조에 따라서는 상위권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4.71%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도 4%인데 절대평가 때도 4.7%면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죠. 그 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까지 보시면 2등급, 3등급까지 누적해서 보시면 전년도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다 괜찮은 거죠. 중요한 건 1등급이었던 애가 2등급으로 떨어졌고요. 2등급이었던 애가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인원을 한번 보세요. 34,000명에서 28,000명이니까 대략 한 14,000명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비율을 보시지 말고 나중에도 이 정시에서 영어는 비율을 보실 것이 아니라 등급을 보셔야, 인원을 보셔야 돼요. 14,000명이 1등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최저 충족이 2등급도 줄어들고 1등급도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최저 충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최저를 잡으려는 아이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래도 최저를 잡을 때 영어를 포함하는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영어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건 아이들이 최저의 충족의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14,000명이 줄어들고 2만 명 정도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상위권에서도 모두가 다 1등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수능이었을 때는 내가 1등급이 아니면 되게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어려운 수능이 됐을 때는 내가 만약에 1등급이라면 나는 그게 되게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어 활용에서 유리한 대학을 막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 활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쪽은 보시면 생활과 윤리 쪽, 윤리와 사상 쪽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70이 넘었던, 재작년에 70이 넘었던 표점 만점이 60대로 떨어졌어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정치와 법, 경제, 사회 문화는 뭐 여전히 70 넘는 걸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과 윤리죠. 선택자가 많은데 지금 7점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인문계 아이들은 단순 표점 합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일한 원점수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과학을 보시면 원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투는 올랐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원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사실은 원의 중상위권 수험생들은 비슷하죠. 재작년하고. 그런데 누가 빠졌냐면 하위권이 빠진 거죠. 원래 원에 있었던 아이들이 투로 넘어가면서 하위권이 원 과목의 하위권은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평균을 좀 막 떨어뜨리고 싶은 거죠. 떨어뜨리고 그 안에서 내가 높은 점수를 받으면 표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원을 어렵게 내도 얘들은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라서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어렵게 내도 평균이 안 떨어지면 표점 만점이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70이 넘었던 과목들이 쟤보다 60대로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래서 원과 투의 점수 차이가 뭐 모의고사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좀 점수 차이가 좀 벌어졌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사탐의 평균은 한 67.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의 평균은 한 71.8 정도 되죠. 근데 요거는 원, 투를 다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시면 원 쪽의 평균은 이렇게 이제 68.75, 그다음에 투 쪽의 평균은 이렇게 이제 74.75. 사실은 제가 만약에 뭘 한다면 저는 투 선택자들의 이 점수는 조금 뭔가 부풀려지거나 아니면 약간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변표 점수를 쓴다라고 할 때 원 점수를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요걸 평균해서 71.75점을 기준으로 잡는 대학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정시 원서를 쓰실 때 상담을 하실 때는 당연히 변표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변표 점수를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따가 변표 점수 보는 법, 변표 점수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탐구 과목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 표점이 되게 올라가고 어떤 과목은 표점이 되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점수에 따라서 차이가 커진다라는 거죠. 동일한 원점수인데 45점인데 표점은 9점이 차이가 나고요. 100분위는 13이 차이가 나고요. 아래쪽에 41점의 경우에는 표점은 7점, 100분위는 19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가 더 차이가 많아요? 100분위가 훨씬 더 차이가 많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하실 때 내가
쉬운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점수가 좋다면 뭐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지만 점수가 좀 애매하다면 결국은 뭐예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훨씬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표점에 비해서 100분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 경우는 지금 30까지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걸 그대로 반영하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이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죠. 그래서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변환 표준 점수를 주는데 결국은 뭐냐면 100분위가 이렇게 쉬운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동일한 원점수에서 낮은 100분위를 받기 때문에 그 낮은 100분위에 해당하는 변표 점수를 받아갈 거니까 보정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불리한 건 사실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반영해요. 100분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데는 이런 쉬운 과목을 선택했으면 동일한 원점수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거죠. 표점을 반영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특징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이제 과학2가 특히 이제 화학2가 표준 점수 만점이 80이었어요. 그러면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대학교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이제 홍익대가 있고 서울과기대, 뭐 국민대 정도가 있습니다. 몇 대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일단 서울대가 있기 때문에 중상위권 학생들의, 아니 중상위권 아니고 상위권이 되겠죠. 상위권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의대가 있죠. 그 의대도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그냥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고점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최고점으로 나눠주는 경우는 이렇게 내가 표준 점수 만점이 높은 과목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유리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구분해서 좀 아실 필요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시면 일단은 요 69쪽에 해당하는 요 인원들이 누적 인원이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과탐 1에서도 맞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얘들은 2를 선택했다고 해서 유리할 수는 없죠. 물론 낮은 원점수를 가지고 높은 표점을 얻었다라는 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원서를 쓸 때는 원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정말로 2를 선택해서 절대적인 유리함을 얻는다면 한 3, 4점 이상은 더 높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 정도 인원이에요. 이런 정도. 그럼 요 정도 인원을 더해보면 뭐 서울대하고 의대를 했을 때 2를 선택해야지만 반드시 합격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하지만 2를 선택했을 때 유리한 건 있지만 100%는 아니었을 거라고 이제 작년에 추정이 되고요. 하지만 범위를 좀 더 높여서 뭐 서울대, 그다음에 서울대 그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이 뭐 의예과 이렇게 좁히면, 이렇게 되면 2를 선택하지 않고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대가 누구와 어떤 아이가 얼만큼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상담이 쉬우려면 진짜로 나의 석차를 다 알려주면 돼요.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친절하게 하려면 수시 합격자들 다 빼고 정말 정시 지원할 애들만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몇 등인지만 알려주면 사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그걸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요?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기관들에서 추정한 걸 발표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죠. 집단이 불균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고득점자가 되게 많은 표본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뭐 예를 들어 곱하기 몇을 한다 그러면 원래 없었던 고득점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반대로 여기는 점수가 낮은 아이들만 있는데 곱하기 몇을 했다 그러면 아무리 해봐야 고득점자는 들어올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시 설명회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 요걸 설명을 드려요. 뭐냐면 보이는 것은 지금 말했던 점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지원 참고점, 그 다음에 상위 누적, 요거예요. 그 중에서 점수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원 참고점, 그 다음에 상위 누적,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는데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의 신뢰도는 뭘로 높여주셔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의 분석을 통해서 높여주셔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지원 경향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올해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다음에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이 뭐가 생겼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의대 증원이 이슈가 됐었죠. 그럼 의대 증원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중상위권 아이들이 의대의 뜻을 두고 과감하게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은 지원 참고점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시 상담하실 때 결국은 돌고 돌면 보고 계시는 프로그램에 의존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점수 이면에 담겨 있는
지금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분석을 통해서 이 점수는 지금 봤을 때 네 점수보다 좀 낮아서 합격할 것 같지만 이런 경향 때문에 컷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히 지원을 해야 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요. 결국은 뭐냐면 2를 선택한 아이들이 작년에 유리했던 건 맞지만 이 도수를 봤을 때 아주 절대적으로 모든 모집단위,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모집단위에서 모두 다 2를 선택해야지만 됐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별 점수를 보시면 여기 이제 2023, 그다음에 여기 2024 보시면 대충 눈으로 비교가 되시죠? 일단 파란 게 이제 미기를 선택한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빨간 게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점수 구조에서 유리한 아이들이 어디예요? 전부 다 파란색 쪽이죠. 근데 자, 그 흐름이 그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은 아니고 새로운 사실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더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더 낮은 성적대까지 결국은 뭐예요?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점수 차이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교차 지원이 어디까지 일어나냐라고 봤을 때 보통은 이제 중경예시 이상, 그 다음에 건동의 일부 경영 경제 모집단 이런 정도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구조상으로는 뭐예요? 더 아래 대학에서도 교차 지원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내년에도 이제 이런 통계는 교육청에서 발표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이쪽 구간에 있는 290에서 320에 있는 그 구간의 점수대 아이들도 자, 예전에는 인문계 학생들끼리 경쟁이었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됐는데 자연계 아이들이 더 넘어오면 자연계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위에 있는 아이들이 넘어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조금 조심히 지원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별 점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있고 작년에는 국어에서 언매하고 화작의 차이는 4점, 그 다음에 수학에서 확통하고 미적의 점수 차이가 11점. 이게 너무 컸죠. 그 전에도 8점이 차이 난 적도 한 번 있지만 대충 3에서 5점 정도였는데 11점. 그러니까 요 11점의 차이가 결국은 올해 2025 대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흔들릴 수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지 요 부분이 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별 등급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 그 다음에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이 대부분 다 1, 2등급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알고 계신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비율도 거의 똑같아요. 응시생수는 남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자, 1등급하고 2등급에서 남학생의 차이가 수학에서 되게 크다라는 거죠. 국어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수학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의 경우 여학생을 상담하실 때 수학의 고득점자를 이렇게 상담하신다면 이 친구들은 일단 여대 쪽에 가면 무조건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경쟁할 수 있는 여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도 이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상담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상담하실 때도 여학생을 상담하시는데 너는 수능 성적이 괜찮아, 수학 성적이 좋아. 그럼 나중에 만약에 좀 불안하면 여대를 한 군데 끼고 나머지 2개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시 경쟁률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은 2023 대입보다 올라간 거고요. 검은색은 좀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데가 서강대, 그 다음에 시립대 이런 정도죠.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4.81이었던 것이 5.37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상위권 대학 이상에서 소신 지원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 경쟁률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대로 경쟁률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경쟁률이 조금 올랐는데 자,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의학계열 쪽에서는 그런 논리라면 의학계열 쪽에서도 경쟁률이 올라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 보시면 의대만 좀 비슷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치, 한, 약, 수 이쪽은 좀 더 떨어졌죠. 그럼 의학계열의 선호도가 전체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저는 구분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대부분 의대 쪽의 쏠림이에요. 그러니까 치, 한, 약, 수는 의대를 가지 못해서 그 다음에 점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때건 내가 점수가 나오면 의대 쪽으로 올라서고 싶은 아이들이 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려는 좀 학생들이 있는데 요 아이들의 경쟁률이 이렇게 조금 더 하락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저는 그런 이유라고 좀 봅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상담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좀 특징도 그런 부분 점수를 분명히 잘 받았는데
이제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보니까 의대 갈 점수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대를 쓰지 못한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가 이쪽을 쓰지는 좀 못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작년 수능하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의 특징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올해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거는 짧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일정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올해 이제 정시 모집의 특징이 뭐냐면 합격자 등록일이 작년에 7일이었는데 이제 3일이에요. 예,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앞에 합격자 발표 일어나고 8일, 9일이 이제 토일이 있기 때문에 합격자 등록 일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7일일 때하고 3일일 때는 급히 또 결정을 해야 되니까 뭐 등록을 조금 더 포기하거나 뭐 이런 아이들이 좀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추가 합격자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등록 수강 마감, 그 다음에 추가 모집 일정은 한번 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정시 전형의 모집 인원은 이제 6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7만 2천 명에 비해서 이제 줄어들었죠. 한 2,800명 정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별로 좀 나눠보면 수도권하고 이제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수도권은 이제 4만 6천 명 정도,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2만 3천 명 정도인데 감소폭은 비수도권이 훨씬 더 크죠. 이유는 비수도권은 수능을 응시하거나 수능의 뜻이 있는 친구들이 좀 많지 않아서 정시 모집을 늘리면 늘릴수록 결국은 뭐냐면 결혼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정원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수시 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시 모집의 비율이 비수도권은 1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0%가 수시에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고자 할 때 정시 모집이 이렇게 적으니까 수시 모집에 집중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교과나 종합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은 또 한번 들어가 보면 뭐예요? 그 정시 모집은 최초에 계획했던 인원만이 모집 인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하면 정시로 2월 되는 2월 인원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서울 15개 대학 서울 소재 수도권까지는 그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대부분 다 충원을 한다는 얘기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정시로 넘기지를 않아요. 근데 직업국도 그렇지만은 직업국으로 내려오고 지역 소재로 가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200%. 그러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다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모집은 한 2만 명, 2만 3천 명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최초의 10%이지만 실제로 정시에서 모집하는 지방대의 비율은 한 25%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만약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걸 그렇게 썩 선호하진 않지만 점수가 좀 부족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수시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정시까지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시에서도 꽤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특징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만의 일이 아니라 2023에도 그랬고 2022에도 그랬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인천, 경기가 많고요. 이제 강원까지 좀 묶어봤을 때 훨씬 더 그 아래쪽보다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뭐 그런 특징은 올해만의 새삼스러운 특징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군별로 보시면 서울 쪽은 가군과 나군이 많아요. 다군이 적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시 지원을 할 때 가나다군 3개 중에서 반드시 한 군데를 붙어야 돼 그러면 무조건 가군이나 나군 쪽에서는 안정 지원을 하고 다군은 뭐 높여보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 국한되면 그 얘기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비수도권도 보시면 가군과 나군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맞죠. 하지만 경기 인천 쪽을 보시면 가나다군 중에서 어디가 많아요? 다군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가나군이 많고 다군이 적죠. 하지만 이제 다군 모집이 점점점 시작이 돼요. 어디부터냐면 이제 성균관대부터 시작이 되죠. 의대를 제외하고 의학계열을 제외하고 나면 자, 성균관대 시작되고 중앙대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늘어나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한 뭐 중경외시 이상은 그래도 여전히 뭐가 적어요? 다군이 적어요. 근데 공동홍수까지 내려오면은 그래도 가나군이 많긴 하지만 다군이 많이 늘어나죠. 홍익대 같은 경우 완전 다군 모집을 하니까. 그지만 그 밑에 국숭세단, 인서울 이쪽으로 가면 가나다군이 비슷해져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는 이제 다군이 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상위권 학생이라면 가군과 나군에서 반드시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는 데를 지원하는 전략이 맞지만 중위권 학생들이라면 꼭 가나군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가나다군 어디에서도 한 군데만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으면 나머지 군은 조금 더 다른 전략을 취해도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표가 좀 깨졌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뭐 주요 대학의 그 정시 모집에는 좀 달라진 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숫자는 아니지만 가군에 있던 게 다군, 나군으로, 나군에 있던 게 뭐 가군으로 옮겨오기도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이제 상담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밑에 깨진 건데 아마 표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아마 나군 쪽의 인원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참고로 이건 지금 2025하고 24의 전형 계획안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성균관대가 지금 66명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2024년도에 정시에서 그럼 정시 다군 서울대 안 뽑았냐? 뽑았어요. 근데 원래 이제 전형계약 처음에는 없었다가 첨단학과 순정이 되면서 뒤늦게 들어온 거라서 여기는 없었던 부분이고, 성균관대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다군 모집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그 뭐 정시뿐 아니라 수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대학들의 이제 그 수학하고 탐구의 반영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는지 좀 살펴드리면, 자, 15개 대학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11개 대학이 뭐예요? 확률과 통계하고 사회를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갈 때 나는 뭐예요? 확률과 통계하고 사회탐구 두 개를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합격 불합격은 이제 모르는 일이고요. 일단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그다음에 자, 의대 쪽에서 보시면 의대 쪽에서는 미적 기하 과학을 그대로 지정해 놓고 있는 대학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쪽에 보시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런 특징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주요 대학 쪽에서는 고려대가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되도록 풀었지만 과학 탐구 영역에서는 과학만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는 반대죠. 수학은 지정을 했는데 탐구는 풀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런 대학들, 서울대, 홍익대, 그 다음에 지방에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이런 대학들은 일단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선택자들이 바뀐다면 결국은 상위권 아이들은 당연히 뭐 서울대를 노리고 의대를 노리면 미적 기하를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중위권 대학, 제가 지금부터는 약간 시나리오 같은 걸 한번 써보려고 해요. 중위권 학생들이라면 굳이 내가 어려운 미적 기하를 선택하기보단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 조금 더 쉽게 그러면서도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다면 자연계 학생들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 중위권 대학에서는 미적 기하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줬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중위권 아이들이 확률과 통계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런 대학들, 홍익대라든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는 사실은 미적 기하 선택자가 줄어들게 되면 미적 기하를 지정해 놨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결국은 입결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조금 이따 제가 3부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의예과 쪽에서는 좀 미기화학을 선택해도 되고 사회를 선택해도 되는 대학이 3대학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미적기하하고 확률과 통계 점수 차이가 11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다 맞아도 결국 뭐 11점이 뒤지기 때문에 과연 의대를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런 특징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실 땐 좀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조금 이따 3부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대학의 수능 반영 방법, 요거 보통 제가 이제 정시 설명회를 하고 그러면 아예 자료에 포함을 시키질 않습니다. 요건 그냥 자료로 보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학년초 설명회고 달라진 부분이 꽤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왔습니다. 일단 한번 건국대 보세요. 건국대 보시면 언어 중심, 수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가 인문 자연이 아니라 언어 중심, 수리 중심이면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언어 중심인지. 그러니까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쪽이 아니에요. 언어 중심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인문, 뭐 국문과, 철학과, 사학과 이쪽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뭐 경영, 경제, 뭐 정치, 외교 이런 거는 사회 쪽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수리 중심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건국대는 수리 중심으로 이제 모집 단위에서 수능 반영을 한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는 이제 인문계를 사회하고 인문으로 나눠서 아마 사회 쪽에 수학의 반영비율이 조금 높았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비슷하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계는 과학을 지정해놨어요, 탐구에서. 근데 가정학과하고 가정교육과하고 간호학과는 뭐예요? 지정을 또 안 해놨죠. 그러니까 지정했다가 아까 돼 있는데 일부 모집 단위는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다음에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게 이제 최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4등급이 되면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미기하고 과학을 다 지정한 게 일반적이지만 저런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특징들을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립대는 복잡해요. 인문계도 셋으로 쪼개고 그다음에 자연계도 셋으로 쪼갰어요. 근데 자연계 셋으로 쪼갰는데 그중에 2개는 또 미적기하를 지정을 해놓고 하나는 또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대학을 쓰실 때는 되게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성균관대 또 특이하죠. 인문계든 자연계든 A, B예요. 조합이 2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A 조합은 국어가 높아요. 그 다음에 B 조합은 수학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자연계에서도. 그러면 자, 조합 중에서 2조합 중에서 높은 점수를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A 조합만 있으면 수학을 잘한 애는 성대 인문계를 지원할 이유가 없죠. B 조합만 있으면 국어를 잘한 아이 또는 수학을 못한 아이는 성대를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열어두면 어떻게 돼요? 국어를 잘한 아이도 수학을 잘한 아이도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 입결은 올라가겠죠. 입결은 올라가겠지만 뭐도 올라가요? 경쟁률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전략적인 그런 수능 반영 방법의 변경입니다. 그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자연계에서는 일반적인 자연계하고 통계학과 수학과가 다 달라요.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이제 되게 계열에 따라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과목 지정이 되게 복잡하다라는 거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가져온 자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 과목의 필수 반영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의도에 따라서 결국은 가산점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학 쪽에 이제 가산점을 보면 5%가 이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5%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쭉 있는데 보시면 삼육대, 숭실대, 세종대 이런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고 여기에서 미적기하 선택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학에서도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는 자연계의 수험생들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처음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저기 가톨릭대죠. 가톨릭대는 인문계 지원자 중에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한테 5%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인문계 쪽은 미적기하 선택, 원래 자연계 뜻이 있었던 친구들은 오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7%, 10%, 15%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반영 비율의 영향력은, 가산점의 영향력은 반영 지표가 표준 점수냐, 백분위에 따라서 다르죠. 이런 경우 수학은 표준 점수가 10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백분위를 반영하는 쪽에서 5%하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5%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쪽이 훨씬 더 가산점의 영향력이 크죠. 그런데 탐구 쪽으로 넘어가면 탐구는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는 만점이 60에서 70 정도 사이잖아요. 근데 백분위는 100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탐구 쪽에서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쪽이 가산점의 영향력이 더 클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사회탐구 쪽에서 이제 7%, 10%, 서울과기대, 그 다음에 강원대,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연세대도 있고, 서울시립대도 있고, 그렇죠. 중앙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긴 뭐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인문계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데, 과학탐구를 선택한 아이들보다 사회탐구를 선택한 아이들이 우대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미적기와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이 교차 지원을 좀 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계, 사회를 선택한 아이들한테 유리한 부분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달라진 부분이에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미적기하를 선택한 자연계 수험생들의 점수가 높은 건 사실인데 일단은 가산점 때문에 조금은 한번 주춤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은 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이 가산점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문계 아이들이 가산점을 받아도 자연계 아이들보다 점수가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연계 아이들은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있으니까 무조건 안 넘어올 거야, 못 넘어올 거야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미적기하 집단과 확통선택 집단의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거, 요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과학탐구 쪽에서는 이제 3%, 5%가 꽤 많이 있고요. 아래쪽에 가면 더 높은 그런 가산점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 과목에 이제 가산점을 주는
서강대, 서울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시 모집 학교 폭력 조치상 반영 현황은 이제 21개 대학이 반영을 할 건데요. 아직 어떤 모습일지는 요강이 좀 발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고려대학교에는 이렇게 특기자 전형에는 뭔가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특기자 전형은 일단은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한다. 무조건 탈락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자, 정시 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추후 모집 요강을 참조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수시 모집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학폭에 대한 얘기. 그건 당연히 정성평가 쪽에서 반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정시 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더 자세한 거 점수 몇 점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정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2025 정시 모집의 대비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키워드는 사실은 뭐 정시에만 꼭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5 대입의 전체적인 그 방향성하고 조금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시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수시 전체 그다음에 입시 전체에 좀 연결을 좀 시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의대 증원 그다음에 무전공 모집이죠. 아직 어떻게 될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정확한 건 뭐예요? 전형 계획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집 요강을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대가 2,000명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무전공 모집을 교육부 장관이 25%를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미치는 파장이 입시에서 상당히 크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졸업생이 증가할 거다. 저 이유죠. 핵심적인 이유,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졸업생들이 되게 많이 늘어올 거예요. 그럼 의대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입시 결과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유지될지 이것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뭐냐? 졸업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 이거 되게 큰 이슈인데 그래도 선택자들이 안 움직이면 이슈가 아니죠. 근데 움직인다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움직일지 움직이지 않을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 과탐 투 선택. 저는 올해도 투 선택이 투의 표점이 원보다는 높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이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능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뭐 제가 이제 예측한다고 그대로 될 건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능 시험 난이도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좀 살펴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시 나중에 상담을 하시거나 이럴 때 필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덧붙이고 오늘 이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의대입니다. 의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기사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2,000명을 증원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2,000명이 늘어나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비수도권의 의대 집중 60% 지역 인재,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웬만한 대학들은 많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원래 모집 인원이 적었거나 이러면 좀 늘어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지역 인재 쪽에서 많이 늘어날 건데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산술적으로 3,000명이었던 의대가 2,000명이 들어가면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서울 의대를 못 갔던 아이들이 의대 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입결이 의대에 또 늘어나니까 입결이 떨어질 거고 그 밑에도 연쇄적으로 조금씩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쉽게 말해서 서울대 아이들이 의대를 가면 연고대 갈 아이들이 서울대로 가고 뭐 서성한 갈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가 되니까 이렇게 될 텐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수도권 이상의 대학에서는. 왜냐하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자, 의대 증원에 용기 생겼다 기사가 너무 웃겨요. 퇴근 후에 수능 열공 2030 직장인들 요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넘어와서 진짜로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모르는 부분이죠. 근데 넘어와서 얘네가 정말로 수능을 응시한다면, 근데 얘네가 과연 직장인들은 수능을 응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학생 중에서는 수능이 아니라 수시부터 뛰어들 아이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과 1등급으로 쭉 맞췄던 아이들은 교과 전형 들어갈 수 있잖아요. 수능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시에만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수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이 들어오면 얘들 공부 잘했던 애들이고 높은 성적을 거두면 결국은 뭐예요? 고득점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들어와서 상위권을 잡아주면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1등급이 10,000명인데 졸업생들이 뭐 2,000명이 들어오면 12,000명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들어오고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건 어디예요? 지역 인재 전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이 지금 2030 이런 열혈 직장인들이 들어와서 지역 인재 전형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역 인재는 결국은 쓸 수 있는 집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입결은 떨어질 가능성은 좀 있지만 중상위권 쪽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얼마나 많은 졸업생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졸업생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좀 뭐 통계 자료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무전공이죠, 무전공. 지금 서울대 400명, 한양대 330명.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합격선이 좀 달라질 거다. 그럼 무전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명, 10명, 5명, 7명 이런 걸 싸그리 합쳐가지고 100명 또는 200명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그럼 모집 단위가 크면, 모집 인원이 많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조금 더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에 정시에 국한 지으면 결국은 거기에 되게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럼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죠.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쪽은 뭐예요? 평균점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모집 인원이 되게 많은, 모집 인원이 많은 이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는 아이들의 성격은 두 가지 부류죠. 그러니까 점수가 좀 있는 아이들은 여기를 쓰면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써놓고 다른 군에서 상향 지원을 하는 거죠. 소신 지원을 하는 거예요. 붙으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10명 있는 데하고 100명 있는 데면 충원합격이 10명 있는 경우에는 5명이 돈다면 50%일 경우 여기는 50명이 돌아요. 그러면 그 밑에 구간에 있는 아이가 만약에 윗 구간을 내가 소신상향 추가 합격을 노리고 쓴다면 모집 인원이 적은 쪽을 쓰겠어요? 많은 쪽을 쓰겠어요? 많은 쪽을 쓰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아이들은 뭐예요? 결국은 이 구간에 원래 지원하지 못할 아이들인데 낮은 점수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윗 구간에 있는 아이들이 빠져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 아이들의 전체 합격자의 평균은 높아질 수 있지만 커트라인은 되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로 이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또 졸업생들이 조금 더 늘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죠. 들어왔다가 얘들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얘들은 이제 전공의 뜻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공을 생각하지 않고 뽑는다고 했으니까 정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 수시가 될 가능성도 있죠. 물론 수시에서 종합전형은 그래도 전공적합성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진로 역량을 보기 때문에 학종은 당장 올해는 무전공 모집을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럼 수시에서는 뭐 전공하고 상관없는 교과 전형이라든가 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죠. 물론 논술 전형은 전체 모집 규모가 적기 때문에 무전공 모집을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 일부는 무전공 모집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정시 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올해 변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거는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교육부 장관의 의지가 나타난 기사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무전공 모집이 뭐 25%가 다 채워질지 그보다 좀 적은 숫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한양대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올해 수능 응시생은 이제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뭐 답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가 될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부분이지만 해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작년에 9,900명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18,000명이 늘었습니다. 2배가량 늘었죠. 근데 올해 수능 응시생은 졸업생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재학생, 작년엔 재학생이 줄었잖아요. 근데 올해 고3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재학생도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졸업생이 지금 저 18,000명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일단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 응시생은 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유에다가 의대 증원, 무전공 모집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수능 응시생 수는 늘어날 거다. 그러면 그 수능 응시생을 누가 증가시키느냐? 결국은 졸업생이 증가를 시킬 거다. 그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 졸업생들이 일반적으로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많죠. 왜냐하면 정시 합격자 중에 주요 대학은 졸업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건데 재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수능 경쟁력을 가지고 졸업생들하고 붙어서 이길 수도 있지만 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수시에서 지원을 못할 정도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모르겠지만 수시도 노려볼 수 있는 친구라면 결국은 수시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나중에 수시 상담하실 때 수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보자. 너의 수능 성적도 괜찮지만 너보다 더 잘한 아이들이 들어온다면 네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요건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네, 다른 표로 똑같은 걸 그대로 가지고 오긴 그래서 다른 표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그냥 보여드리고요. 과연 확통 선택자하고 사탐 선택자가 더 늘어날 것이냐. 처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위권 대학에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충분히 미적하고 기하, 미적, 그 다음에 확통의 학습 부담을 생각하면 중위권 학생은 물론 대학에 들어와서 반드시 미적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공대를 들어볼 때 일단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전략적인 접근에서 본다면 결국 확통을 선택해도 갈 수 있다. 그런데 확통을 선택했을 때 내가 더 고득점을 올릴 자신이 있다. 그럼 선택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중위권 대학에서는 조금 이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만약에 지속이 되면 다시 시나리오를 좀 더 연장해서 쓰자면 결국은 뭐예요? 확통, 그러니까 미적 선택자 중에서 중위권 아이들이 확통으로 빠지면 확통 선택자들의 수험수도 평균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미적 선택자들의 수험수 평균은 상대적으로 내려가서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조금씩 좁혀질 수 있어요. 제가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미적하고 그 다음에 확통 집단의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건 두 집단의 수험수 평균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점 좁혀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미적 계열을 선택했다고 유리함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상위권 학생들도 미적 기하를 선택하지 않고 확통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왜? 의대를 확통을 선택해도 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시나리오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면 상위권 대학에서도 미적 기하에 가산점을 주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보시면 미적 기하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안 줘요. 왜? 지금 점수 차이가 높으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굳이 미적을 포기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중위권 대학은 그럴 수 있다. 중위권 학생들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뭐 긴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답은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점수 차이가 미적하고 확통의 점수 차이가 11점까지 나버렸기 때문에 누가 중위권 아이들이라도 누가 미적을 포기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선택 과목의 필수 반영은 폐지가 됐으나 결국은 확통을 선택하고 자연계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게다가 이런 가산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 일단 뭐 한번 또 두고 보셔야 되겠죠. 학생들이 이제 또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향성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서울대 자연계혁 과탐 응시영역 개편 작년에 있었던 일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투 필수 반영 폐지됐고요. 그다음에 대신 투를 선택하면 가산점을 줘요. 근데 가산점이 3.5점이니까 상당히 크죠. 에이, 투 누가 선택해? 그런데 제법 많은 아이들이 투를 선택했어요. 두 번째는 응시 유형 2-라고 2-. 요거에 따라서 이제 변화된 부분이에요. 자, 재작년까지는 과탐 2를 선택한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중에서 2를 선택한 1명, 2명만 지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대로 2024 수능을 본다면 전부가 다 자연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결국 뭐예요? 자연계 지원 가능자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여기는 점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원을 못했었죠. 그래서 다른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하거나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작년에 뭐예요? 서울대 자연계의 지원 풀 자체가 늘어나면 결국은 뭐예요? 점수도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죠. 경쟁률도. 여기 경쟁률이에요. 서울대 자연계열 경쟁률 빨간색 2023, 파란색 2024. 압도적으로 높아졌죠. 차이가. 네, 그래서 서울대 자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올해도 이어지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입결 발표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2023과 2024를 비교하면 자연계 입결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더 이제 궁금한 건 결국은 자연계 아이들이 인문계 쪽을 갔었는데 2023에는 그 아이들이 못 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서울대 인문계 모집 그 입시 결과는 2022보다 그러니까 2023보다 올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도 이제 한번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1과 2-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경쟁률 좀 보여드리려고요. 2-1 쪽의 경쟁률, 그다음에 2-2 쪽의 경쟁률, 직유는 아니고 전부 다 일반 전형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쪽 2-2가 조금 더 높은 거
보실 수 있죠. 5대1을 기준으로 5대1이 안 되는 쪽, 5대1이 되는 쪽이 조금 더 많고 넘는 쪽도 많고요.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리하고 화학이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제법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시에서도 영향을 주죠. 직균에서도 마찬가지 최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1 모집단 지원을 내가 직균을 받을 거면 반드시 물리나 화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지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과탐2의 응시 인원은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작년에만 2가 유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작년에 쭉 보시면 5월 때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의 18,000명 정도가 균등하게 2를 응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참 깜짝 놀랐던 거 요거죠. 이게 5월 모의고사에서의 저겁니다. 2의 표준점수 만점 98, 100, 100, 100. 제가 교사 생활하면서 과학 탐구의 표준점수가 100이 올라가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건 뭐 원 선택자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보시면 요거 하나 더 설명드리고 다음에 갈게요. 자, 그때 지구과학 2를 선택해서 3등급을 맞았던 아이들의 원점수가 15점, 16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 점수를 작년 5월 시험에서 15, 16만 맞아서 3등급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낮은 점수로 생각보다 높은, 원을 선택했을 때보다 높은 등급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하위권 아이들이 이제 과탐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2를 선택할 가능성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점수 만점의 2 과목의 표준점수 만점의 변화를 보면 2023 대숭에서는 뭐 70 정도, 그 다음에 6월 모평에서 많이 올랐죠. 9월 모평에서 조금 떨어졌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우려와 달리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화학2만 80점이었지만 어쨌든 원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지금 최저 3점에서 최대는 12점까지 차이가 나니까 2가 유리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어떤 흐름으로 지속될지 한번 예의주시하시면서 아이들한테 2 선택 여부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뭐 사실 뭐 이게 갑자기 2를 선택한다고 해서 뭐 안 하던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를 선택한 아이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들어왔을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조금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경향성을 선생님대로 좀 판단하셔가지고 조언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보시면 여기 이제 작년에 화학2하고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보시면 1등급이 쭉 여기까지 내려오죠. 저긴 1등급이 3칸에서 끊겼고 여긴 2칸에서 끊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동일한 원점수 40에서 지구과학 1을 선택했을 때는 3등급, 화학 2를 선택했는데 1등급, 지구과학 2를 선택해도 3등급. 아래 34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유리했었다.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유리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 그래서 2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중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죄송합니다. 많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표준점수 만점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위권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위권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 넘어오는 아이들이 2가 1보다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는 많은 인원이 넘어올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위권 아이들은 안 넘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왜? 해야 될 공부가 많잖아요. 근데 상위권 아이들은 국수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결국은 내가 2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몇 점이 결국은 나를 합격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은 좀 넘어올 수 있고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세,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면 여전히 2의 표준점수 만점은 1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작년에 이제 채점 결과예요. 국수형 모두 역대급, 그래서 뭐 국어, 수학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어려웠다. 킬러 문항을 배제했는데도 되게 어려웠다. 자, 그런데 교육부는 없다고 하지만 뭐 킬러 문항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여기 기사 한번 보시면 N수생 수능 응시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인데 예상보다 고전한 듯.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거죠. 생각보다 졸업생들, 특히 반수생들이 이 어려운 수능에 적응을 못했던 것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원에서 졸업생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얘네를 겨냥해서 조금 어렵게 내야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맞춰서 표점 만점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들이 이걸 너무 어렵게 느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표점 만점이 올라간 거다.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쉽게 출제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 졸업생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의대 증원 때문에. 근데 그 졸업생들은 의대를 보고 들어오는 졸업생이라면 수능에 강점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럼 평가원에서 예측하기를 얘네들의 실력을 우리가 확인은 못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를 내야 할지를 모르는데 섣불리 쉽게 내고 적정한 수준을 냈다가 아이들이 수능에 반응을 잘해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점수가 낮아서도 변별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사실은 변별력이 낮은 수능보다는 변별력이 높은 수능이 덜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수능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너무 이렇게 쉬운 것만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학생들한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슈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나머지 조금 더 수능에 또 정시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을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지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다시피 설명을 드렸죠. 미적기하 집단과 확통선택 집단의 성적 분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적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자연계 쪽에 있으려면 석차가 만등이에요. 근데 인문계로 넘어가면 뭐 3,000등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가는 게 유리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이 교차 지원은 나중에 국어 수학의 표점, 그 다음에 사탐 과탐의 과목별 표점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또 교차 지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인문계 모집단이라 하더라도 수학에 유리한 쪽이 많아요. 특히 경영경제 쪽은. 그렇지 않더라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아이들이 넘어가기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발생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자, 올해는 이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작년 걸 보시면은 자, 상위권 대학이에요. 근데 상위권 대학의 교차 지원 비율이 저기 거의 80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5, 60%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표본을 통해서 보면 뭐 연세대나 서강대나 이런 데는 인문계 모집단인데 확통 선택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원을. 대부분 다 미적기하 선택자로 채워지고 합격자들도 그러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요건 합격자가 그대로 채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80% 지원했던 애들 중에 절반은 붙었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성균관대, 이화여대, 외대는 교차 지원자들이 좀 덜 선호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차 지원 비율이 좀 낮고요. 그들의 합격자들도 좀 적죠. 그런데 성균관대는 좀 달라졌어요, 올해. 제가 뭐 다른 대학을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성균관대는 얼마 전에 대학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대학에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한 40%가 안 되는 인원이 교차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50%가 넘었다고 발표를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가 교차 지원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건 왜냐면 성균관대가 그 이전 해에도 교차 지원의 비율이 낮았던 건 그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2 수능에서 사탐과 과탐에서 변표 점수를 부여할 때 사탐에 유리하게 변표 점수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선택한 아이들이 가면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안 간 거죠. 근데 그런 인식이 좀 남아있었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변표 점수를 보면 과학이 유리하게 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캐치한 자연계 수험생들이 성균관대로 조금 더 옮겨간 그런 케이스에서 좀 더 늘어났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가 지금 생각보다 지금 중상위권 대학에서 주로 교차 지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비슷한 수준의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교차 지원이 높게 일어나는 이유는 인하대 입학사정관의 말로는 인하대는 인문계하고 자연계의 입결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공대를 선호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인문계로 들어와서 자연계 교차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인하대는 교차 지원이 조금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자 보시면 여기 선택 과목별 합격률의 비율을 보면 미적기하 선택자들이 높죠, 합격률이. 그에 비해서 확통 선택자들은 합격률이 되게 낮다. 근데 반대로 이게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그러니까 교차 지원이 낮은 쪽은 확통 선택자들의 합격률이 높다. 이런 특징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환 표준 점수 얘기를 잠깐 드리겠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의학 계열 쪽이 변환 표준 점수를 쓰게 되죠. 탐구 영역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 변환 표준 점수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대학마다 이제 점수가 발표가 되고 나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대학마다 달라요. 연세대학교는 사회를 선택했든 과학을 선택했든 전부 다 69.35라는 동일한 점수를 줬죠. 근데 고려대는 사회를 선택한 아이들한테는 67.2, 그다음에 과학을 선택한 아이들한테는 71.75. 자, 67.2라는 점수는 뭐예요? 사회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 만점의 평균이에요. 그다음에 작년에, 그다음에 과학의 71.75는 역시 8과목의 표준 점수 만점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균 값을 100분이 100에다 다 준 거죠.
그러면 자 보실 때 이제 연세대하고 고려대는 교차 지원을 한다는 입장에서 자연계 아이들이 고려대를 지원하면 과탐을 선택한 아이들은 71.75를 받아가는데 연세대를 가면 69.35를 받아가니까 유리함이 좀 덜 하죠.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들은 연세대 고려 중에서 고려대를 더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이것만 놓고 보면 물론 대학을 선택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서강대는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서강대는 자연계 아이들, 과탐 선택자가 자연계를 지원하면 뭘 줘요? 71점을 줘요. 그런데 자, 자연계든 그러니까 과탐을 선택했든 사탐을 선택했든 인문계나 공통 모집단을 지원하면 68.07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강대는 교차 지원한다고 해서 과학 선택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작년에 성균관대는 과학에 조금, 고려대도 과학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환 표준 점수까지 보셔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만 교차 지원이 더 유리한 쪽이 어딘지를 아이들이 찾아가는 그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수 급간 차이도 쭉 보셔야 돼요. 백분위가 1씩 떨어지지만 점수는 1씩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변표를 쓰는 대학에서는 원래 점수보다 변표를 쓰게 되면 급간 점수 차이가 좁혀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수가 총점을 끌어올린 친구는 변표를 쓸 때 환산 점수 계산하면 점수가 또 올라가는, 유리해지는. 반대로 국수탐 중에서 탐구가 원점수 총점을 끌어올렸던 친구들은 변표를 쓰게 되면 그 유리함이 조금 더 줄어드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왜냐하면 환산 점수로 나오면 이게 유리한 점수인지 불리한 점수인지 잘 가늠이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하실 때 이 아이의 점수 구조가 동일한 400점이지만 A라는 학생은 국수가 높고 B라는 학생은 탐구가 높으면 환산했을 때 A는 붙고 B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참고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합불은 무조건 대학 환산 점수로 결정이 된다. 단순 표점 합에서 이렇게 A 학생이 88로 더 높지만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아래쪽 친구가 수학을 더 잘했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을 했으니까 합불이 역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상담을 하실 때 보면 국수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표준 점수가 너 몇 점이냐, 백분위가 몇 점이냐라고 물어보면 국수탐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얘 386이고 얘 392예요. 그런데 보시면 쟤는 영어가 1등급이고 얘는 영어가 3등급이에요. 근데 얘 수학을 잘했잖아요. 훨씬 더 잘했어요. B라는 애가. 그리고 자연계를 지원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당연히 B가 떨어지고 A가 붙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그냥 무심히 판단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1등급에 100점을 주고 3등급에 92점, 8점 차이를 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서 단순 표점합이 6점이 차이가 났는데 뭐예요? 환산을 했더니 한 2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잘못했으면 뒤집힐 수도 있었죠. 뒤집히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영어 등급도 반드시 상담하실 때는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과목 이하의 반영대학에 지원할 경우 을지대 간호학과 일반전형 1과 2 중에서 2는 2과목만 반영해요. 그러면 기관마다 발표되는 점수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요거 보고 우리가 지원하기가 어렵죠. 지금 A, B 이런 데는 170, 근데 C는 190 뭐 이래요. 차이가 되게 크죠. 그래서 요 낮은 점수를 보고 우리가 이 정도면 나도 지원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지금 국어하고 영어를 잘했어요. 다른 거 다 못했죠. 이 두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을지대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 친구가 96.5예요. 자,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자 발표를 보니까 평균이 95.7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A사, B사를 보고 지원했다면 그 정도 점수애가 지원했다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과목만 잘하는 아이들 또는 3과목만 잘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생들은 내가 국어를 잘하고 수학을 못하면 못하는 수학을 잘해서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좋고 싫은 게 분명해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고 수학을 못하면 계속 국어만 해요. 그래서 이 영역별 점수 차이가 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세 과목 이하의 대학을 반영하는 쪽은 생각보다 입결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긴 시간이었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내용들을 요약하는 시간이고요. 자, 2025 대입 정시 모집 대비를 위한 조언인데 첫 번째, 아까 많은 얘기 드렸죠. 올해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대입 이슈가 정시 모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선생님들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생, 학부모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석해서 드린 내용은 다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는 점수, 지원 참고점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략을 짜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예상되는 졸업생 증가에 따라서 결국은 정시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재학생 입장에서는 수시에 어느 정도 내가 경쟁력이 있다면 수시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는 수시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제 조언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중위권 아이들은 움직일 수 있는데 과연 11점이란 차이가 그대로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적과 확통의 점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지 이걸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수능 과목별 유불리를 고려해서 선택 과목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 수능 시험은 난이도 예측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어려워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의외로 또 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렵게 출제했다고 해서 반드시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출제자의 기대치와 그다음에 수험생들의 반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서 이건 사실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능 공부는 쉬워질 거다, 어려워질 거다 이런 거 말고 그냥 꾸준히 충실하게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연구정보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또 많은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